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숙 들어보셨나요? 생활 숙박시설을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묵었을지도 모를 숙소들이 불법 시설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핵심과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국토부에서 오신 두 사무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생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우선 생숙, 생활 숙박시설의 도입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K한류 열풍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외국인 관광의 이런 K한류의 흐름은 2010년대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런 숙박시설들이 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숙박시설에서 또 생활 숙박시설로 좀 분류를 해서 새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생활 숙박시설이랑 호텔하고 모텔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거든요. 생활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취사나 세탁이 가능한 생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서 단기보다는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 주거시설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게 약간 부동산 과열기 시점에 이제 생활 숙박시설에도 뭔가 이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분양가도 주택보다 저렴하고 청약도 뭐 제한 없고 세금 대출 규제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더 생활 숙박시설을 여기서 사도 되겠네? 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수요를, 주거 수요를 좀 자극을 했는데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애초에 숙박을 전제로 이제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뭐 복도폭도 좀 좁고 뭐 화재 안전 설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좀 대응이 늦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거시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주거시설로 뭐 오용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설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토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이 어쨌든 이 제도권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좀 관련 제도를 정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합법 사용으로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소유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인데요.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까지 이런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은 이제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좀 나가시면서 생숙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건축법에 맞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생숙 소유주분들 잘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숙박업 신고 요건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공중위생관리법상 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30실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독립된 층일 경우에는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 생활 숙박시설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런 숙박업 신고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을 보유하신 소유주분들께서는 지역 내에 있는 그 조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신고서는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되나요? 신고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주십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개별 실제 소유자는 신고 요건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실 단위로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숙박업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40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숙박업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숙박업 신고를 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근데 사무관님 궁금한 게 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주차장이나 복도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신경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기존에는 좀 건물 구조나 공사 비용 등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서 이런 요건들이 제대로 좀 이행되지 못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최대한 좀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오피스텔로 가는 문턱을 최대한 좀 낮췄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복도폭인데요. 원래 오피스텔로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려면 복도폭이 1.8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제 사실 생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1.8m에 미달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피난이나 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가지고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게 되면은 복도폭이 1.5m, 조금 좁아도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면은 화재 안전 성능은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가 따로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생수는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준공 상태인데 주차장 대수를 갑자기 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부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좀 주변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데 사실 요즘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주차난이 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을 땅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에 맞는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서 지자체에서 따로 또 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 승인된 지 5년이 넘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생수, 그러니까 작은 생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았는데 대안이 많아지니까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좀 이 구역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명시를 해놓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소유주분들하고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기부 체납이 뭐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기부 체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시설이나 부지를 제공받고 사업 시행자는 운영권이나 수익원 제공,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용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해주시면은 건축허가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결재를 거쳐서 허가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허가서가 교부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생수 문제의 해결책을 조금은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을 신청하려면은 화재 안정성 인정 절차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 이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냥 이행강제로 물게 되는 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9월 말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후속 절차를 이행하면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기한 내에 지자체 용도 변경 의사를 밝히고 지자체랑 왔다 갔다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 주시면은 10월부터 이루어지는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월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하겠다는 의사를 지자체에 밝히기만 하면은 이행 강제금을 바로 부과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표시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관님, 근데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분들을 지원하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생활숙박시설 소통창구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절차,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같은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숙 소유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찾아가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골든타임, 이제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두 사무관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